네, 두 번째 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총독의 업무와 관련돼서 특히 플리니우스의 업무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했던 업무가 뭐냐면 사실은 그 사법 업무입니다. 이 평화로운 속주일 경우에 군사적인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에 이 사법 업무는 굉장히 비중이 컸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사법 업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그 속주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그런 이제 문제들, 이걸 갖다가 요즘식으로 얘기할 때 재판하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속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의 충돌, 로마적인 관행과 속주에서의 관행,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조율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법 업무의 이제 중요성이라는 건요, 특히나 이 비티니아 폰투스가 이 정규 군단, 레기오가 이제 배치되지 않은 곳이어서 특히나 군단 병력이 없는 곳에 이 배속된 이 레가투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보낸 트라이아누스의 입장에서도 군사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플레니우스를 보낸 건 아니에요. 플레니우스의 이전의 경력들을 쫙 보면 주로 어떤 것과 관련된 그 경력들이 많냐면 재정 업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법정 활동. 이 플레니우스의 그 1권부터 9권까지의 그 문건들을 보면, 서한들을 보면 법정에서 변론이나 기소 활동했던 거, 이거 막 신나서 막 자기가 자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경력, 변론을 했는지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기소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사람이 심지어는 군대에서의 경력도요. 보면 군대에서 열심히 뭐 내가 그 군사적인 커리어를 쌓았어. 그러면서 무력으로 이러이러한 걸 뭐 제압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그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시리아 쪽에 이제 배속됐었는데 재무 담당했었던 것 같아요. 키케로 같아요, 약간. 그래가지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밝았던 거죠. 재무 담당이고, 그리고 법정 연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법적인 것 역량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트라이아누스가 이 비투니아 폰투스의 플레니우스를, 그것도 황제의 대리인으로, 그 전까지는 소위 공공속주였던 곳에 황제의 관할 속주로 바꾸면서까지 플레니우스를 보냈던 건 분명 이렇게 사법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에서 네가 좀 가서 관리해봐라 라는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보통 공화정 시기에도 보면요, 하계, 여름에는 보통 원정을 해요. 만일에 그 군사적인 일이 있으면. 그리고 이 겨울 시즌이 되면, 동계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렇게 밀어놨던 행정적인 업무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사법 업무, 이걸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이 사법적인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법정 역할을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물론 그 플리니우스와 관련된 그림은 아닙니다만,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 앞에선 예수와 관련된 그런 이제 회화 작품인데, 물론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이것도 약간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프로콘술도 레가투스 아우구스티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 프라이펙투스 내지는 프로쿠라토르로 이제 분류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이미지는 뭐냐면 뭔가 속주의 총독이 속주에서의 사법적인 문제를 판단해주는 그런 이제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어서 그냥 걸어봤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뭐냐면 이제 플리니우스의 순행과 관련된 지도예요. 여기 이제 언급되는 도시들은요, 비티니아 폰투스의 그 도시들이고요. 그리고 플리니우스가 이제 방문했던 도시들. 그 중에 여기 이제 까만 줄과 빨간 줄을 같이 그어놓은 곳은 뭐냐면,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위 순회 재판이 열렸던 비티니아 폰투스의 도시들이어서 제가 이제 분명하게 확인되는, 문건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어서 니케아와 프루사를 그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총독은요, 순행을 해요. 전쟁이 아닌 이제 평화 시에는 각 도시들을 방문을 합니다. 너네들 잘하고 있지?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럴 때 순행을 할 때 순행 시에 가장 이제 비중이 컸던 업무가 뭘까 하면 역시나 이런 그 사법적인 업무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이것 좀 문제 좀 판단해 주세요. 하고 오는 거죠. 이건 이제 유명한 그 사례 같은 게 하나 남아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물론 플레니우스 시대보다는 훨씬 뒤쪽입니다만, 이집트에서 3세기 초반쯤에
그 아르시노에라는 곳에서 총독이 방문했을 때 그 소위 총독에게 올렸던 사법적인 청원 같은 것들, 이런 건수 같은 거 이제 알려진 것이 있어요. 보면 3일 동안 아르시노에 이제 총독이 머물렀는데 1,800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옵니다. 제가 그걸 처음 읽고서 자, 계산을 해볼까? 하루는 24시간이지. 24시간 중에 그래 4시간만 자자. 20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하고 그것만 본다고 쳐. 그럼 몇 건이나 봐야 되는 거야? 일단 1,800건이라고 잘라도 1,800건이 넘었지만 하루에 600건. 이거 도대체 가능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럴 정도로 이 총독의 순행과 그에 맞춰서 사람들이, 지역민들이 뭔가 우리의 문제를 좀 판단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런 소위 그 인기. 이게 이제 대단했던 겁니다. 지역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도 본능적으로 그렇지만 좀 더 권위가 높은 기관이나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게 내가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지역민들 사이에서 특히 분쟁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 이제 위로 올라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황제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최종의 판결을 할 수 있는 법정의 기능을 하는 셈인데 속주 내에서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누구였냐면 이제 속주 총독인 겁니다. 속주 총독 차원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황제에게 문의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순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고 그리고 이때 보면 당연히 이제 사법적인 임무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밖에 잡단, 사법적인 업무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재정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 감독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이런 그 순행 시에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떻게 보면 점검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되게 치밀하게 이게 관리되었는가 하면 그러기는 솔직히 좀 힘들죠. 왜냐하면 여기 이 전체의 도시들을 갖다가 막 야, 나 일주일 만에 갈 거야? 2주일 만에 갈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막 1, 2년 사이에 한번 갈까 말까. 띄엄띄엄. 그것도 뭐 속주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임하는 부임지에서의 그 소위 그 기간이 뭐 특히나 공공속주는 뭐 1년 정도로 짧고 황제관할 속주는 뭐 황제가 내버려두면 계속 하는 건데 그래도 그것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내 그 집무실 좀 꾸미고 나 여기 좀 알겠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내고 그럼 집에 가야 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그렇게 치밀한 관리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로마 제국의 중앙 권력이 보낸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여기에선 중앙 권력의 입장에서도 직접 그 지역 도시들을 대면하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 이게 순행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총독의 순행의 그 가장 중요한 뭐랄까 선택 기준 이거는 총독의 편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도시들이 이제 선택이 되는데 물론 도시의 규모라든지 살고 있는 인구 규모 이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사정. 총독이 이제 다닐 때 제일 이제 어떻게 하면 편의를 가장 누리면서 갈 수 있겠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소위 콘벤투스라고 하는데 이 속주에서의 순회 재판이 열릴 수 있는 도시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거 이제 서로 하려고 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열리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주변 지역에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그 수요들이 확 뛰는 거예요. 각종 산물에 대한 수요, 숙박시설, 온갖 것들, 경제적인 기회, 그리고 하다못해 재판을 받아도 나 저기 멀리 모르는 도시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 이거랑 내가 푸르사 시민인데 푸르사에서 열리는 순회 재판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 이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일에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재판 받을래? 한국에서 받을래? 나 한국에서 받을래요. 뭐 이런 것처럼 당연히 순회 재판의 개최 도시는 이런 판결에서도 확실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순회 재판의 재판지가 되려는 그 개최 도시가 되려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기회도 획득하고 물론 모든 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오면 대접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골치 아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총독이 나 간다 하면 총독만 딱 하고 오는 게 아니죠.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오고 그리고 총독이 오면 자 당신 검소하게 지내세요. 작은 방을 잡아드리리 이럴 수 없으니까 요즘식으로 치면 5성급 호텔에다가 뭐 그 수행원들 줄줄이 따라오고 긴 기간 묵고 하면 그 비용을 다 누가 되냐면 지역에서 돼야 되고 이러니까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지만은 않은 일일 수도 있었죠. 그 플래니우스의 서간문 9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히포라는 곳에 기이한 그 돌고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동네 애들이랑 놀아,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서 헤엄치면서 동네 애들이랑 노는 돌고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 나 구경 갈 거야 하면서 소문을 내고 나중에는 로마의 행정관들도 여기 와서 구경을 와요. 그 플래니우스가 전하는 그 기담의 결말은 근데 비극적이죠. 이 히포의 사람들이 그 돌고래 잡아 죽이는 얘기예요. 못 견디겠는 거야. 네. 로마 행정관도 오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뭐 관심 받고 뭐 이런 거였지만 정말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원인이 된 걸 없애자 해서 그 돌고래 죽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순행에 이득이 워낙 컸으니까 서로 따내려고 했지만 부담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사법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 총독이 소위 중앙 권력이 파견한 존재가 이제 발휘하는 사법적인 판단을 이제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로 이제 총독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총독도 대리인이 있어요. 총독의 이제 레가투스. 특히나 이 총독의 레가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사법적인 업무, 이걸 많이 이제 덜어갔을 거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 총독 대리인이 주로 이제 덜어갔던 업무는 굳이 구별을 하자면 민사 관련된 업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덜어갔을 거라고 얘기가 되고, 이 사법적인 그 업무 중에서도 좀 그 심각하거나 민사라도 이제 굉장히 그 결정 사항이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런 거라거나 아니면 형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총독이 다뤘을 거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총독의 대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민사 사건을 담당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이 대리인을 두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냐면 비티니아 폰투스다, 아니면 스페인 속주다. 속주가 있으면 이걸 아주 정확하게 뭔가 이 업무 분장하듯이 지역을 정확하게 분할을 하고, 여기에 그 지역에 A 지역에는 A 뭐 그 대리인이, B 지역엔 B 대리인이, 이렇게 업무 관할 지역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총독의 뭐 사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특히 민사를 담당하는 대리인이 파견되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민사 업무도 워낙에 많았을 테니까 요거 갖다가 이제 네가 한번 나눠서 해봐라 하는 정도의, 굉장히 뭐랄까, 그 로마의 행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서 해봐 하는 식으로 이제 서로 갈라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이게 이제 심각하다, 더 심각해서 나 이거 못하겠어, 내가 내 수준에서 해결을 못하겠어 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황제까지 가는 거죠. 여기 남아있는, 그러니까 뭐 속주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러니까 속주 총독이 뭔가 자기 마음대로 날렸다가는 뭔가 나중에 좀 더 껄끄럽겠다 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이제 황제에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황제에게까지 올라가는 거, 황제도 너무 많으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건 이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의 일인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어떤 이제 그 총독이, 아카이아 총독,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 총독이 이제 그 부임해 있던 지역에 이제 사안에 관련된 건데, 뭐냐면 이 속주에서 만일에 위로 사건을 올려서 황제에게 올라가고 싶으면, 최종적인 소위 상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니까 올라가고 싶으면 이거 바로 올리지 마. 속주에서 한번 봐. 일단은 속주 총독이 이거 결정을 해야 돼. 바로 올리지 마라. 라는 식의 그런 조처를 취하고, 심지어 그런 상소할 때는 일종의 공탁금 같은 거 걸게 하는 식으로 돈 내게 하는, 뭐 이런 조처를 취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황제에게서 받는 판결의 중요성, 속주 총독에게 판결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속주민들의 그런 업무의 뭐랄까, 과다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걸 제한해 보려는, 이런 것들은 그만큼 이렇게 사법적인 이 업무가 중요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건 제가 뭐 잡다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이 속주민들의 반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주의 총독에게 이제 판결을 받기를 원했죠. 근데 이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이 로마의 그 속주의 도시들을 보면요. 자신들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제 법이 있고 자신들의 자체 정부가 있고 이래서 굳이 뭐 그걸 꼭 속주의 총독에게까지 올려야 되나? 라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경향성을 보면 속주 총독, 다시 말하면 로마의 기준에서 뭔가 판단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증대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대체적인 경향성이. 그리고 이제 도시를 만일에 예를 들자고 하더라도 도시 내에 보면 만일에 이런 비티니아 폰투스라고 치면 프루사시다. 아니면 무슨 뭐 니케아시다. 그러면 니케아시의 어떤 법적인 지위는 있겠지만 그 니케아시의 각 그 구성원들의 법적인 지위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니케아 시민도 있고 아니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니케아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딱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느 쪽 니케아시의 그 룰로 정할 거니 로마 시민도 얽혀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대체적으로 로마의 규칙에 따라서 정해보자. 판단을 받아보자 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꽤 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법 적용 문제에 대한 황제의 태도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황제는요 오히려 또 서안에서 보면 어떤 방향을 보여주냐면 야 알아서 하고 그 각 지역의 룰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역의 룰에 따라서 해결을 해봐 라는 입장이에요.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티니아 폰투스 속주 전체 문제를 정리하면서 그 폼페이우스가 만들었던 이 렉스 폼페이아 여기에 규정된 내용과 속주에서의 그리스 도시들의 관행들 이런 게 정면 충돌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이 그리스 도시들은요 이런 그 분위기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프루사 시민인데 프루사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저기 아파메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나 대한민국 국민인데 미국 국적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시민권 가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또 국회의원이 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비티니아 폰투스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계 도시들의 관례는 어떠냐면 괜찮아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근데 렉스 폼페이아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이렇게 분례에 소위 시참사회에 참사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도시 시민인 경우에는 그러지 말아라. 프루사 시민이면 프루사시의 시참사회원이 되는 거지만 다른 도시 시민이면서 시참사회 멤버다는 거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뭔가 관행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어떻게 적용하죠? 헷갈리니까 물어보면 소급 적용하진 말아라. 그리고 일괄 적용하진 말아라. 뭐 이런 게 계속되는 멘트예요. 트라이아누스가. 그리고 이 제국 전역에 일정한 룰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이거 그 지역의 관행 이거 존중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적용시킬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특별한 그러면 로마의 태도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로마는 처음에는 뭐 자신의 법을 모든 도시와 제국 전역에 다 적용하려는 입장은 아니에요. 로마의 이 사료상에 나타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국 내의 어떤 도시에서 황제를 보기 위해 사절이 온다. 그러면요 사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 사절에 파견된 곳은 뭐냐면 그 사절의 파트리아예요. 그러니까 약간 얘네들 뭐지? 라는 느낌이 있죠. 제국의 힘 밖에 있는 그런 곳에서 사절이 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국 내의 어떤 도시가 사절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로마가 제국 전역에 로마의 법을 이걸 일괄 적용하려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이게 로마의 제국의 그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민의 문제, 시민권의 확장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수록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로마의 법이 점차 더 이제 그 제국 전역에 미치는 쪽으로 방향성은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서한에서 나타나는 멘트는 계속 뭐냐면 로마의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각 지역, 각 도시의 룰을 지켜라. 일괄 적용은 불가능하다. 뭐 하는 식의 그러니까 멘트가 계속 되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아누스가 뭔가 일회성의 답을 하는 듯, 그리고 국지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국지적인 그런 효력을 가지는 답을 하는 듯 그런 인상을 줘요. 근데 이 전체적인 이 법의 흐름을 보면 트라이아누스는 하드리아누스나 아니면 세베루스 황과 치하의 황제들만큼 인용 빈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이 트라이아누스도요, 이후에 보면 이제 꽤 그 인용 빈도가 높은 다른 기존의 황제들에 비하면 그런 이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그 트라이아누스의 그런 그 멘트가 국지적인 효용이라든지 그 지역이나 도시의 룰을 지켜라라는 멘트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로마 쪽으로 기준 삼아서 법의 그 표준화라고 한다면 좀 센 표현이지만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사법적인 것들을 또 이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여기 중에서 이제 그 뭐 사실은 일일이 모든 걸 다 다룰 그 수는 없고 나중에 뭐 다시 로마의 행정적인 한계를 얘기할 때 언급을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소개를 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뭐 사법적인 사건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사건도 있지만 민사사건도 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다들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황제가 뭔가 판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제 올린 문제들이 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 업무. 군사 업무는 제가 이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달아 붙였습니다. 이거 보면 빡빡하죠. 여기 글자도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 근데 여기 가면 뭔가 쓸 게 없어가지고 글자 포인트도 커집니다. 이거 뭐냐? 군사적인 업무, 치안 업무와 관련된 그 용건, 사안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라는 거죠. 결국은 재정 문제나 사법 문제와 관련된 그런 그 업무 비중이 꽤 컸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 군사적인 업무와 관련돼서는 제일 그 중요한 게 뭐였냐면 조용히 시키라는 거예요. 가서 여기서 뭐 시끄럽게 뭐 만드는 일 없게 하고 일단은 속주에서 뭔가 일이 안 터지면 되는 거예요. 로마는 어떤 입장이냐면 야, 거기 무슨 일 있니? 이거 아니에요. 거기 무슨 일 있어? 이거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 여기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아 그래?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서 저 여기 무슨 일이 있는데요? 라고 하지 않으면 거기 무슨 일이 있어? 없어도 보고해. 이런 타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이 조직이 총독의 조직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대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군사적인 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치안이죠, 결국은. 치안 문제를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치안 문제를 신경을 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군사들의 기강 문제 같은 게 이제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계시는 사진은 트라이아누스의 입상인데 이 사람 약간 그런 거 느껴지지 않나요? 뭔가 병영에서 잔뼈가 굵었을 것 같은 나 그런 사람이 하는 어깨 딱 벌어진 이 사람이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정말 황제들도 그 타입이 좀 다르죠. 하드리아누스다 그러면 이 사람이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군사적인 능력도 있고 그리고 진짜 병영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인물인데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이 그 군사적인 면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트라이아누스가 관심이 없어서 이 사람을 보냈다기보다는 비티니아 폰투스의 속주의 이제 성격상 이 군사적인 업무의 성격 혹은 그 비중이 낮았던 것이고 이 사람 자체는 굉장히 군사적인 활동과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뭘 하냐면 비티니아 폰투스에서도 이게 이제 직접적인 교전이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군사들의 그 기강을 유지해라. 여기 레기오는 없지만 보조군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보통 속주에는 군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정규군, 레기오가 편성되는 곳 아닌 속주에 군대가 없는 게 아니라 보조군 같은 게 이제 편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소위 병영이 있을 텐데 이 병영 내에서 있는 그 병력을 직접적인 교전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돼요. 병력이 필요한 상황, 어떤 행정관이 행정 업무를 위해서 이동하거나 할 때 경호병력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도 그렇지만 각종 행정적인 업무에 이 군대의 병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뭐 그
감옥 같은 것에 해당되는 곳에 감시를 위해서 간수 역할을 맡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신경 씁니다. 뭐냐면 대체적인 원칙은 뭐냐면 웬간하면 병영에 그대로 두는 쪽, 웬간하면 직접적인 병영 내에서의 업무 외에 차출하는 거를 최소화해라. 왜냐하면 나가면 신나거든. 일단은 밖으로 나가면 좋잖아요. 업무를 할지라도 병영 내에 있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 병영의 업무를 보지 않고 밖에 차출된 자들을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이라는 표현을 써요. 직접적으로 라틴어를 번역하면 이거 신나는 거야. 아무래도 낫지. 그래서 이 병영 내에서 웬간하면 머무르게 하고 차출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군대 기강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군 복무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벌어지는 거. 이거 아주 꼼꼼하게 따져요. 뭐 예를 들어서 노예인자들은 기본적으로 군 복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시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죠. 이 그 로마 시민이냐 아니냐는 레기오에 편성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만 아예 군대에는 노예가 갈 수가 없어요. 보조군이든 뭐든. 근데 노예가 가는 경우가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사건을 보고하죠. 이거 중대 사안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보고하니까 그냥 잘 처리해 이게 아니라 꼼꼼하게 따져서 자초지종 따져서 처리를 해라. 만일에 노예인데 이렇게 징집에 응했으면 얘가 스스로 속였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 대리로 나 대신 가라고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니? 다 따져봐. 따져봐서 적절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조사하고 엄벌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트라이아누스의 관심을 통해 보자면 바로 이런 그 군 복무와 관련된 것은 이 그 트라이아누스의 관심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전체적인 그 군단 배치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여기 이제 비어 있죠. 이거 뭐냐면 군대가 없었던 건 아니고 정규군이 주로 배속되는 공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빨간색 숫자들 막 많이 있는 곳. 이게 이제 중요한 공간이에요. 군사적으로. 보면 라인 다뉴브 유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시리아지요. 여기에 또 군단이 집중 배치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군단이 배치된 곳의 향방은요. 재권의 안정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냥 외부적인 적을 방어하는 문제에도 관련이 있고 여기에 그 군단을 배치하고 있는 곳에 소위 충성을 확보하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권의 안정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군단 병력이 배치된 곳은 아니지만 이들 병력을 이용해서 뭐 보조군이든 다른 병력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행정의 문제라든지 치안에 관련된 문제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군단 병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에서의 소위 속주 총독이 군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병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치안 유지 그리고 속주에서의 질서 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일이었죠. 번호는 군단 번호예요? 아니면? 네, 이것들이 이제 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수는 전체적으로 이제 수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요 20여 개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몇 군단이 이제 배속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이 가져온 PPT에 몇 개 앞에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날라가서 깜빡 엉뚱한 걸 보내서 이제 약간의 차질이 있긴 했는데 구두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주의 업무가 뭐 군사적인 거, 사법적인 거, 그리고 이제 뭐 재정적인 거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한계가 많이 보여요. 이 서간문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일단 이 그 한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로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뭔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업무 인수인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이렇게 기록에 없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사법적인 처리와 관련되는 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일이 터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뭐 광산노역형 받은 노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광산노역형은 메탈룸이라고 부르고 이게 노예들 중에서 최악이에요. 노예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고 그리고 형벌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이거 뭐 거의 그런 수준에 해당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하는 수준의 이제 형벌인데 광산노역형을 받았는데 광산노역하지 않고 공공노예
세르위 푸블리키로 이 그 복무하는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훨씬 편하거든요. 광산에서 막 땅 파야 되는데 행정 업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업무 보조를 하니까 이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거 수행을 하지 않고 자신의 복역해야 될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죠? 알고 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하는 걸 이제 황제에게 문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만큼 업무 인수인계가 엉망이라는 거죠, 사실. 어떤 것도 있냐면 어떤 총독이 사람들에게, 이 비투니아 폰투스의 어떤 이들에게 당신 3년 동안 추방이야 하고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3년 선고받았다는 사람이 그 속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발한 거야. 쟤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선고했는데 총독님이 취소하셨어. 이러는 거죠. 취소했다는 문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황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선고를 내렸다는데 취소했다는 문건은 없는데요? 근데 만일에 이게 문서 관리가 치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리가 없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플라비우스 아르키푸스라는 사람이 또 무슨 뭐 중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서 그 다음에 시민권의 박탈,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아까 말한 그 메탈룸에 해당되는 이런 그 중범죄를 짓고, 그러고도 이렇게 있네요 하는 식의 이제 또 고발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요, 기록이 아주 치밀하게 보관되는 상황이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문제들이 아주 플리니우스의 그 서간문에서 빈발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다 이제 그런 거죠. 율리우스 피소 사건도 그래요. 뭐 이 기독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촉추 총독의 대응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를 이제 보여주냐면, 이런 뭐 플라비우스 아르키푸스 사건 지금 말씀드린, 아니면 디오크리스토스모스 이 사건도 그렇고 다 보면 이 총독이 너무 힘에 부치는 거야. 사실은 열심히 깊게 파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얇게 사안이 생겨서 뭔가 문의가 들어오면 대응은 하되 깊게 그 뿌리를 파서 서로 간의 연관관계를 치밀하게 밝혀야지, 이런 것은 아니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디온 크리소스토스라고도 하고 디오크리소스톰이라고도 하는 그 황금립, 이 사람에 관련된 사건인데요. 플라비우스 아르키푸스랑 이 디오크리소스톰은요, 적대 관계였던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이 플라비우스 아르키푸스 측의 일종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온을 고발한 사건이 있거든요. 저 사람 회계 부정이 있는 것 같아. 좀 조사해 줘요. 저 사람이 관리하던 공공건축에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시로 이관하려고 하는데 그 회계장부 넘겨받고 이관해야지, 그냥 이관하기 주면 안 됩니다 하는 고발이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고발도 들어오냐면, 이 디온 크리소스토무스 혹은 디오크리소스톰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아들을 묻었는데, 매장했는데, 무덤이 있는 자리, 매장지죠. 매장지에 황제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 반역죄 사건 아니에요? 마이에스타스 사건 아니에요? 하면서 같이 엎어서 총독에게 제기를 합니다. 보면 뭔가 이 도시 내의 엘리트들 간의 치열한 분쟁 같은 거 이제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 이거 플리니우스가 이 관계를 깊게 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사안마다 처리를 하죠. 그리고 곤란하니까 황제에게 물어보고, 특히나 이제 마이에스타스 사건이다 하면 이제 총독이 혼자 반역 사건이다 하면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이런 건 이제 황제에게 물어봅니다. 디오크리소스톰 사건도요, 이거 회계장부 문제 이것도 걸려있지만, 자신의 부인과 아들을 묻어놓은 땅에 황제상을 세웠다네? 이거 어떡하지? 내가 혼자 괜히 판단했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에게 문의를 하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이런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이 속주의 엘리트들 간의 치열한 분쟁 같은 걸 짐작하게 한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디온 크리소스토무스, 디오크리소스톰의 그 연설문 같은 거 남아있는 걸 이렇게 읽어보면 도시 내부의 분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도시 간의 분쟁도 치열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건축의 문제, 이거 보면 도시들 간에 서로 너무 미워하고 싸우고 하니까 디오크리소스톰이 우리 싸우면 안 돼. 우리끼리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누구만 좋으니? 총독만 좋아.
우리가 억울해서 뭔가 총독을 기소하려고 해도 우리끼리 발이 맞아야지 발 걸지 않고 기소라도 할 텐데 착취법 같은 걸로요.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면 우리가 자승자박이야. 좀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식의 연설을 합니다. 자기 고향 도시와 옆에 도시인 아파메아의 분쟁과 관련돼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니케와 니코메디아. 여기도 라이벌이었어요. 원래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많이 싸워요. 니케와 니코메디아 가까웠고요. 프루사와 아파메아가 가까웠거든요. 엄청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워워 하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것과 동시에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연설문 속에서 도시 내에서 자기 엘리트들끼리 엄청나게 경쟁하는 상황이에요. 무슨 좋은 일을 했어. 그럼 욕부터 하는 거예요. 건물 좋게 지었어. 돈 썼네. 욕하고 그리고 유적지 파괴했네. 난 개발이야. 이러고 막 비난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한 디오가 변명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막 비난을 듣냐면 바로 이런 식의 이제 사건과 관련돼서 고발 들어오는 것들. 자기에게 이제 고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그 엘리트들끼리의 이제 분쟁이 엄청 났을 것 같은데 이런 사건들이요. 분명 관련이 있는데 건드리지 않아요. 사안을 갖다가 연결시켜 보지 않고 이렇게 뭐랄까 사안이 제기될 때마다 단타로 날리는 거는 결국은 근원적인 문제를 깊게 파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그 속주민들의 적극적인 그들 주도의 협조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황제가 여기 그 총독을 파견하면요. 총독을 파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파견되는 관리들의 수가 굉장히 적어요. 소위 친한 사람들끼리 일종의 행정팀을 꾸려요. 야, 너 그 재정통이지. 나 좀 도와줘. 그리고 야, 넌 그 좀 법적으로 빠삭하지 않니? 같이 갈까?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팀이 꾸려지면 이제 총독이 자기의 아미키 데리고 이제 가죠. 그러면 약간 느낌 있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되게 큰 속주의 사이즈인데 대한민국 통치하려고 한 뭐 몇십 명이 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걔네들이 뭘 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협조가 없으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야 너네들 이렇게 해봐 라고 적극적으로 로마의 중앙 권력이 파견한 인력이 뭘 하기에는 그 인력이 너무나 성기고 그리고 조직이 촘촘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처리가 되냐면 결국은 성기게 뭔가 배경을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 바로 이제 그 각각의 사안인 양 처리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율리우스 피소 사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건도요. 약간 이면을 보면 이게 또 그 거대한 서로 간의 권력 투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거죠. 막 트라이누스께서 공공자금을 함부로 유용하면서 사람들이 주거나 하는 거 이런 거 안 돼. 공공자금 유용하는 거 안 돼. 라고 룰을 정하셨는데 공적 자금 유용하는 거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옛날에 20년 전에 율리우스 피소라는 사람이 도시로부터 4만 데나리 받아갔는데 그거 안 돌려줬네요 하고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20년 전의 사건인데. 그러니까 율리우스 피소는 억울해서 받긴 받았는 건 맞는데 내가 도시에 기증한 게 얼마인지 아니? 나 도시에 너무 많은 일을 해줘서 도시에서 고마워서 나한테 준 거야. 나 그리고 그 돈 다 썼어. 더 중요한 건 나 그거 갚잖아? 나의 디그니타스를 유지하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사 연구자들이 디그니타스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런 이제 그 해석을 많이 하죠. 이 디그니타스는 이 사람의 그냥 단순히 그냥 디그니타스 아주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레, 시참사회 멤버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재산 자격 조건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건 그리스적인 전통은 아니에요, 당연히. 로마의 과두제적인 전통인데 10만 데나리 정도가 이제 보통 이탈리아 뭐 코모시 같은 데에 그 플리니우스에서 얘기되는 시참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재산 조건인데 만일에 이 율리우스 피소가 그런 식의 내부적인 권력 투쟁이나 엘리트들 간의 분쟁에서 이런 고발을 당했다면 그 돈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분명 재산 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그러면서 시참사회의 멤버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뭐 이런 종류의 일을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돈을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기독교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보면 어떠냐면 기독교도 쪽에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명한 이제 서한 속에서 기독교도의 이제 문제를 그 고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쟤네들 이상해요. 문제가 많아요. 고발을 하니까 플래니우스가 되게 그 성의 없이 처리를 합니다. 제대로 조사도 안 해봐요. 그리고 꼼꼼하게 조사한 게 아니라 뭐 이상하다고 고발이 들어오니까 초반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속주민,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은 아예 그냥 빠르게 그냥 그 처형해버려요. 처형하고 그다음 로마 시민인 자들은 이제 그 로마의 법정의 판단에 맡기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의 없이 처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잦아지겠지, 조용해지겠지 했는데 조용해지지 않죠. 계속 고발은 들어오고 문제는 계속 커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깜짝 놀란 거야. 조용해지지 않네. 제일 중요한 그 속주 총독의 업무는 속주를 조용히 시키는 건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황제, 숭배, 황제상에 그 너의 그 경고남을 표시해봐 하는 식의 고안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 문제와 기독교도의 처벌이 처음부터 이렇게 긴밀하게 로마의 그 권력이 고안해낸 어떤 그 판단의 기준으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 차원에서 뭐 자기가 대충 이제 해결했던 것이라고 믿었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자신도 자신의 판단에 대한 일종의 안위를 위한 판단의 근거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바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할 뭔가를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에 대한 그 숭배, 그 분양, 황제상에 대한 그 존경을 표하는 것. 이거 이제 이런 거 해봤더니 안 하는 애들도 있고요. 하는 애들은 제가 뭐 풀어줬고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처리에 관련된 것을 보고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기보다는 처리하고서 저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요?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황제가 그래, 괜찮아. 됐어. 근데 더 파지는 마.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오거나 뭔가 선제적으로 그 행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 제기가 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여기서도 기독교 문제에서도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그 로마의 속주 총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력의 한계, 로마의 그 행정력의 한계 같은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20세기에 한 로마 사가는요, 이 현대 20세기 뭐 중반이나 후반에 그 현대 국가의 공무원 상황과 비교해서 한번 그 계산을 해본 얘기를 그 논문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정확한 숫자여서가 아니라 느낌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면 뭐 로마의 행정력은 그 3세기, 4세기가 되면 점차 비대해지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이제 멸망과 관련돼서 뭐 로마의 재정의 위기니 이런 거 얘기할 때 비대해지는 행정력, 소위 말하면 공무원 수 이런 걸 얘기하는데 4세기의 로마의 공무원 수는요. 요즘식의 표현을 쓰자면 지금 얘기하는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의 공무원 수에 비하면 훨씬 비대해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대해진 4세기의 공무원 수를 현대와 비교를 하자면요. 그래도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그 4세기의 인구를 기준으로 로마의 이제 공무원 수를 추정을 하자면 뭐 한 16,000, 15,000 이 정도 되는데 인구의 2.5% 정도의 공무원 수를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로마의 인구 수에 비해서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한 125만에서 150만 정도의 공무원 수를 뽑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현대 국가에 지나치게 비대한 그 정부를 가진 그런 그 현대 국가가 아닌 그냥 그 평균 정도의 수준의 그 소위 행정 규모를 가진 그런 국가를 기준으로 2.5%를 잡아서 계산을 해보니 로마의 4세기 인구 대비해서 현대 국가 기준으로 보자면 한 150만 정도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공무원은 소위 한 5, 6천 명이었다는 겁니다. 한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행정력이라는 게 성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1세기 말 2세기 이럴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던 거죠. 그런 로마에서 이 한 줌의 속주의 총독과 중앙에서 파견된 인력이 로마의 속주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속주의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속주 주민들의 협조, 특히 속주 엘리트의 협조가 없이는 이게 이제 속주가 운영될 수 없었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플라투스가 막 압박을 받았을 때 뭔가 자기는 죄를 못 찾았는데도 결국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 사람을 처리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이거 뭐냐면 결국은 로마의
그 총독들도요. 지역 엘리트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저런 요구를 했을 때 이걸 완전히 무시하면서 통치를 해나기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선제적으로 파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지 라는 걸 하지는 않았지만 밑에서 특히나 속주의 엘리트 집단이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이걸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로마의 속주 통치의 건전성 그리고 속주 통치를 굴러가게 하는 소위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협조는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뭘 하진 않되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특히나 엘리트층의 요구나 통치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이런 측면은 또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좀 있나요? 간단하게 네네. 아주 네. 사소한데요. 아까 잠깐 초반에 네. 말씀 주셨는데 그 사촌과 조카 관계인 거죠, 소플레니우스. 네네.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소개 아. 조금 더 하나 해주실 아, 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소플레니우스는 이제 데플레니우스와 삼촌과 조카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얘기하자면 외삼촌이죠. 외삼촌이고 이 소플레니우스의 어머니가 소플레니우스와 외삼촌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에서 이제 아버지가 있었긴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콩몸 출신이에요. 아버지 워낙 일찍 돌아가셔서 이 데플레니우스의 뭐 영향이라든지 그에 대한 얘기 같은 게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데플레니우스가 워낙에 이제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것 같아요. 이 소플레니우스 그런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목이 있습니다. 마차, 소위 침상에 있는 뭐 그런 마차에 해당되는 거, 누워서 이동할 수 있거나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거, 이걸로 이동하지 말 타고 이동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뭐냐면 못 보니까 책을 데플레니우스는 이렇게 누구한테 실려서 가는 걸 선호했는데 이거 운동 부족인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막 소플레니우스에게 디테일한 생활상의 뭔가 영향 같은 것도 주고 했던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럴 정도이고 이 외삼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대목이 있고 게다가 이제 외삼촌에 대한 대목이 나오는 대목이 또 유명한 대목이라 뭐 화산 폭발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과 또 이제 데플레니우스의 생활 패턴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그런 서한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삼촌과 조카 사이보다는 더 긴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아주 촘촘하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촘촘하게 남아있지는 않고 일단은 이 삼촌이 죽으면서 유언장에 아마 입양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혈통상으로는 외삼촌인데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데플레니우스의 상속인이자 아들인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서. 네. 질문 하나만 더 제가 읽겠습니다. 인수인계 문제 등 총독 임기에 관련된 장단점과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 사례, 세금 징수 등에 관한 기록이 궁금합니다. 혹시 뭐 임기에 대한 문제, 예. 그다음에 총독 임기에 관련된 장단점, 네. 그리고 뇌물수수, 부정부패 그 등등 네네. 그런 기록도 있는지. 아까 제가 플레니우스가 여기 부임할 때 황제 대리인으로 왔다고 했는데 이 황제 대리인으로 오게 되면 임기는요 황제 맘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황제가 너 내려와 하면 오늘 갔는데 다음날 돌아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황제 대리인이 보내지는 곳은요 이 공공속주보다는 좀 길어요. 거기 가서 부임하는 기간이. 근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공속주는요, 공화정 시기에는 대충 1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1년? 가는데 한 2개월, 돌아오는데 2개월. 집무실 좀 꾸미고 나 여기 어디야 하는데 뭐 몇 개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업무를 아주 능숙하게 하고 그 업무에 아주 깊게 천착하게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상을 해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상상해보면 뭐 모르고 가서 그냥 해봐 하는 걸 수도 있죠.
가장 전문적이었다고 상상을 하고 연구를 해본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집트는 여기가 공공석주도 아니고 황제 대리인이 파견되는 공간도 아니고 황제의 거의 개인의 영지인 듯 관리되는 공간인데 여기야말로 장기 박아두는 곳이거든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보내가지고 오랫동안 묵혀두는 곳이고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보면 면밀하게 연구를 한 그런 논문을 보면 여기 그렇다고 뭐 이집트에 가서 이 사람이 그 전 경력을 비춰봤을 때 특별한 전문성을 발휘할 만한 인물인가? 별로 그런 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주 통독으로 파견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아마추어죠. 저 같은 사람 그냥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터지냐면 진짜 뇌물과 이런 그 착취의 문제 이게 이제 터질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 렉스 레페툰다룸 해가지고 이제 착취법 뭐 정확하게는 부당 취득 재산 반환 청구 소송 뭐 이런 게 이제 마련됩니다. 공화정 시기에 마련되는데 이게 승소하기 쉽지 않아요. 속주민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속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원로원에서 이제 판단되는 원로원에 가져가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제 뇌물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착취했다거나 하는 걸로 이제 속주민들이 그나마 마음이 모아져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거 이제 최종 판결을 하는 게 누구냐면 원로원 멤버들이에요. 멤버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도 갔다 왔는데 나도 갈 건데 뭐 이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체적으로 너무 심하게 뇌물 먹고 너무 심하게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유죄 판결을 받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방망이 쳐버리죠. 내 식구 봐주기에 절정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물의 문제나 아니면 착취의 문제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여기 이 비투니아 폰투스도 보면요. 이 플래니우스 오기 전에 플래니우스가 담당했던 사건이 때마침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 비투니아 폰투스 속주의 총독이었던 자들이 기소당했던 사건. 그 전임 총독들 하필이면. 그래서 트라이아누스 시기에 보면 트라이아누스가 왜 비투니아를 이렇게 황제 관리로 돌렸을까라고 할 때 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막 비투니아 쪽에서 고발돼서 이렇게 속주에서의 착취 문제나 뇌물수수 문제로 법정에 가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이걸 황제 관리 속주로 돌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이건 이제 그렇게 보편화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게 왜냐하면 그 문제는 만연해 있어요. 비투니아 폰투스뿐만 아니라 다른 속주들에서도 이런 문제는 언제나 터질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속주의 총독들의 이 물관리 소위 자질 관리 이건 이제 통치의 건전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문제였는데 이 균형을 잡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속주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제재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거 이제 너무 심하게만 하지 않으면 그냥 관행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정도가 심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속주민들이 고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쉽진 않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네. 아까 총독의 대리 레가투스도 있는 네.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총독의 레가투스를 두는 경우는 총독이 없을 때인가요? 아니면 같이? 그러니까 뭐 업무상에 뭔가 자기의 그야말로 정말 너무 이렇게 행정적으로 법제적으로 이제 질서지워진 세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이 업무에는 대리인이 필요할 것 같아. 대리인이 이만 필요한 상황이야. 그럼 두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통독의 대리인 법률적인 업무가 이제 과중하니까 주로 그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게 법률 특히 민사에 관련된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담 차원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하나만 네.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황제에게 올려 보냈던 이제 여러 법 이렇게 정리하셨던 초록색 표 있거든요. 연두색 표. 거기 목록을 보면 그거예요. 예. 정말 자질구레한 네. 것들 이장 문제. 그렇죠. 이거 되게 이런 자질구레한 근데 사실은 이건 심각한 로마의 입장에 관한 것을 담고 있어요. 뭐냐면 이장을 이거 뭐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무슨 이 이장이 이게 어떤 땅이 어떤 성격의 땅인가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새로운 건설을 하는데 거기에 원래 뭐 이런 신전이 있었어요. 옮겨도 돼요?
이런 거 함부로 옮기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이제 사실은 로마에서의 그 룰을 따를 것인가 지역에서의 룰을 따를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로마로 올려보내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의도가 이걸 다 이렇게 지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사실은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고 이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막 찾아보면 묻고 대답하고 이렇긴 한데 어떨 때는 그냥 황제가 먹어버렸네. 일십인가?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황제가 뭐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뭐야 얘. 근데 황제니까 뭐야 얘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여기 그 플래니우스의 세계는 어떤 인상을 주냐면요. 이거 만일에 의도했다면 의도적인 건데 이렇게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물어봐? 얘 뭐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속편한 자리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정적인 인력으로 속주를 운영하는데 이건 뭐지? 만일에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그래. 그렇게 되는 대로 굴러가는 대로 두는 그런 현실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치밀하게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총독의 느낌. 만일에 만들어진다면 그런 느낌을 받죠. 사실은 속주 총독이 안 그랬을 가능성이 더 많지만 이 플래니우스의 세계에서의 속주 총독은 세심하게 시시콜콜하게 황제에게 허락을 구하는. 근데 그게 허락을 구하는 게 나쁜 의미에서 야 이런 것까지 너 물어보니?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저는 자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정성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건 현실의 속주 행정과 속주 총독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극히 어떻게 보면 그 만들어진 얘기로 우리가 이제 인상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자기 표현인 거죠. 그러면은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오늘 선생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